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여러분 국수 좋아하시죠? 저도 국수 참 좋아합니다. 이 국수를 보면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칼로 잘게 잘 썰어 놓은 칼국수부터 굵게 뽑은 우동도 있고요. 또 꼬불꼬불하게 튀겨낸 라면도 있습니다. 가늘고 긴 냉면도 있고요. 짤막짤막한 올챙이 국수도 있습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면들을 골라서 먹게 되지요. 근데 어디 면뿐이겠습니까? 다른 음식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월에는 참 외식할 일이 많은데 서로가 다른 입맛처럼 다양한 마음을 즐겁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엉클이 노래합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면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저는 쌀보다 네. 밀가루 음식을 특별히 면 종류를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면도 좀 이렇게 두꺼운 면, 넓은 면, 네,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네요. 중국에도 이 면 요리가 굉장히 다양하죠. 지역마다 면 요리가 정말 특색 있게 다양한데요. 맛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동포분들 주로 있는 연면 같은 경우에는 평양냉면, 연면냉면, 네. 아니면 온면, 예, 옥수수로 만든 겨울에 좀 온면이나 아니면 또 우육탕면 같은 이런 면을 즐기고, 그다음 제가 사는 지역은 한족들이 많으니까 도상면. 사실 우리 지역의 특색은 아닌데 산지에 그 칼로 이렇게 그 밀가루를 반죽한 거를 이렇게 썰다 보면 그게 또 도상면이란 따오샤오면이 있거든요. 이거를 또 맵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담백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어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하남성에서 오는 친구인데 이 지역도 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하남성에 갔을 때 호이면이라고 엄청 큰 대야 같은 데다가 넓은 면을 이렇게 끓여서 올라온 거 있고, 위에 고기도 있고, 또 허러면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쌀국수 같은 이런 또 쌀국수 면도 있고, 정말 지역마다 가면 다 정말 다양하게 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그 우리 중국 동포분들 많이 계시는 동북 삼성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거 잘 모르겠네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연변 냉면.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평양냉면 그런 느낌이 나고, 그다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름에는 무조건 냉면을 먹는데 추운 날이 있잖아요. 추운 날에 냉면 먹는 사람도 있지만 옥수수 면으로 만든 따뜻한 면을 온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면에다가 위에다가 약간 다대기를 넣고 고명 같은 걸 얹어서 그런 걸 넣고 이제 먹으면 겨울철에 든든하면서 따뜻하거든요. 그다음 또 이제 그 어떤 뼈를 우려내는 소뼈나 돼지뼈나 우려내는 이 탕에다가 약간의 그 면 종류를 넣어서 우육탕면을 우육탕면을 했는데 겨울에는 땀이 뻘뻘 나면서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위에 다대기 매운 거 넣고 담백하게 먹는 사람은 담백하게 먹고, 그래서 면을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 든든하니까 특별히 중국의 이제 북방 지역 사람들이 좀 즐겨 먹는 거죠. 면 요리나 다른 요리도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실 음식점에 가려고 할 때 뭐 먹을래? 하면 여기저기서 막 다른 메뉴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 마음도 이렇게 조금씩 달라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좀 합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저랑 친구가 간다면 친구는 탕이 있는 면을 좋아하는 저는 볶음면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럼 서로 따로 시켜서 나눠 먹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전혀 볶음면 싫어하는데 제가 또 탕면을 싫어한다면 그렇지만 또 서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음식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입맛이 다 다르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시켜서 서로 이게 맛있게 먹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 다름
인정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다른 것을 같이 나눠 먹다 보면 또 그게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제 좀 매우고 짜고 자극적인 걸 안 먹었는데 한국에 와서 네. 마라탕을 이제 사실 중국에서는 잘 안 먹었는데 예. 여기서도 먹으니까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이것도 좀 먹어보고 저것도 좀 먹어보고 그렇죠. 이러면서 또 같이 먹는 사람하고 네. 대화할 거리가 너무 많이 생기고 네, 우정도 좀 쌓고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음식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은 갈등도 좀 줄어들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의 종류만큼 사람의 네. 성격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심지어 그날의 기분도 굉장히 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맵고 작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듯이 그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운 성격이 있는데 또 인성이 괜찮아요. 네. 또 누군가는 되게 순하고 음식 좀 담백하는데 이 사람은 또 그냥 성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기분에 따라서 막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 것처럼 사람이 다르면 또 이렇게 인정하다 보면 이 사람 장점이 네. 보이고 네. 그래서 음식도 그냥 마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맛있을 수 있겠다. 그것처럼 사람도 가리지 않고 서로 만나다 그렇죠. 보면 네.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뭐 생각하는 거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렇죠. 다름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갈등도 네. 줄어들고 사람을 네.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행복우체 통해도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글을 보내주신 분이 또 계시네요. 대한민국 서울시 구로구 권태순 씨. 가정집 가사 도우미가 노래 가사를 쓰다라는 글인데 전철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나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 연변에서 살았다. 수학교부터 글쓰기를 즐겼다. 학교를 졸업 후 신문사에서 통신원을 하며 글쓰기에서 일정한 내공을 쌓게 되었다. 결혼 후에도 소설, 독후감 그리고 일기 쓰기를 꾸준히 견지해왔다. 2001년 8월 14일 남편이 운이 좋게 한국행에 성공했다. 신랑이 혼자 한 달 번 돈이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다. 나도 2008년 10월에 한국에 있는 사촌 동생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건설 현장, 대형 식당의 홀 서비스, 청소 등등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모두 낯설고 힘들게만 느껴졌다. 1년 후에 가정집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서울말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강산이 변하는 시점에서 나는 한국에서 삶에 익숙해졌고 그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되었다. 조선족 작사가 장순원 작사 노래를 배워 부르면서 유난히 가사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다. 내가 가사를 써서 노래를 만들어 많은 분이 부를 수 있게 하는 거나 나의 소원이었다. 2022년 12월에 노래 가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첫 노래 제목은 인생이 봄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첫 가사가 성공적으로 발표되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의 감정과 생각이 음악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작사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작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나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 후로 걷잡을 수 없이 가사 30여 편을 발표하였다. 장순원 선생님이 소개로 연변에서 유명한 김철신님과 편집에 능통하신 권은 선생님, 그리고 악보에 능통하신 박명호 가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연변의 노래 가사를 쓰는 요령을 배우면서 가사 발표하는 경험을 많이 쌓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사를 쓰는 선생님과 접촉하면서 나의 한계를 느꼈다. 유튜브나 가사 강의실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한국의 가사 쓰는 기교와 방법을 새롭게 터득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국의 가사 쓰는 기교를 잘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고 있다. 지금 비록 가정집 도우미 일을 하지만 노래 가사를 쓰고 작가님들이 좋은 시를 낭송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 60이 넘어 점차 나이 먹어가면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즐거움과 슬픔, 이런저런 가사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노래를 창작하고 싶다. 그리고 작가 선생님들이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배우면서 짧은 시와 감성적인 수필도 쓰고 싶다. 네, 권태순 씨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하셨고 잘 쓰셨나 봐요. 네. 예. 근데 이거를 다른 일을 하면서도 경지해온 네.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늦은 나이에 네. 또 작사가 됐잖아요. 네. 그것도 작은 뭐 한 편이라도 정말 자랑할 만한데 30여 네. 편이나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재능은 좀 타고나시지 않았나. 그렇죠. 문학적인 재능. 문학적인 재능도 있고 또 꾸준함이 네. 사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책을 보고 뭔가 쓴다는 건 너무 고달픈 일인데 현장 일 하면서도 일기를 쓰고 계속 그렇죠. 견지해오고 또 네. 가사 노동을 하면서도 또 가사 그런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썼잖아요. 선생님 스승을 또 훌륭한 스승을 아무 제사나 받지는 않는데 얼마나 네. 노력하고 훌륭했으면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릴 때 얘기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 또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신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적어오셨는데 아유 글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줄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대부분의 중국 동포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또 다른 어떤 분야에서 활동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특별히 제한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 동포들이 주로 이제 원래 문인인 분들도 있고 또 일본은 저희 이제 방금 그 선생님처럼 네, 그냥 권태순 선생님처럼 네. 어떻게 보면 애호하는 네. 글쓰기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작품도 내고 정말 등단도 했는데 종종 이제 그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다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도 이 사람 하는 일이 네. 나타나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하는 그렇죠. 이야기, 뭐 간병인으로 하는 이야기, 네. 가사 도우미로 하는 이야기, 홀 서비스를 하는 이야기.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에도 배우려 하는 자세로 차근차근 하면서 자기 취미를 또 어떻게 보면 또 업으로 하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쉽지 않을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로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는 것보다 일단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꿈이 끊임없어요. 네. 네. 특히 또 저는 이렇게 작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노래 가사를 쓰셨다는 분은 오늘 권태순 씨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정말 자기 꿈을 늦은 나이에 네. 또 이거를 성공했잖아요. 옆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응원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늦은 나이에 뭐 한다고 학원까지 다니면 돈 쓰냐 분명히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건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렇게 그 가사를 쓰셨다고 하는데 한국의 노랫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그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주로 이제 연변 지역의 그 풍이잖아요. 그 네. 연변의 노래를 보면 약간의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대다수 선생님들은 북한의 그 노래, 네. 북한의 거를 많이 배우셔서 그렇죠. 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약간 북한풍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노래는 한류가 이제 주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를 하면 좀 세련된 맛도 있고 정통에서 약간의 지금 현대화로 좀 가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떠나서 구수한 맛이는 연변 맛이 좀 구수한 맛이가 있다면 네. 한국 노래는 또 약간 현대 그런 느낌이 네. 있으니까 아마 가사를 쓰면서 차이점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취미로 시작해서 그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 했는데 그것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일을 보통 이제 행사가 주말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 지방에 있는 분들이 주말에 그 행사를 참여하려고 옷을 갖춰 입고 딱 오는데 네. 자기 직업 원래 직업들이 이제 얘기 나누다 보면 네네. 나오거든요. 그 직업에서도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글 쓰는 분도 봤지만 노래하시는 분이 네. 건설 현장에서 노래를 하는데 제일 꼭대기일 때 쉴 때 남들에게 그냥 누워서 쉰다면 그렇죠. 이 사람은 음악을 틀어놓고 높은 고층에서
목청 튀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서 나중에 종종 이제 행사 있을 때 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속에 이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 예전부터 얼마나 노래가 하고 싶으셨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라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노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좋네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욕망이 계속 있고 그거를 또 어려운 환경에다 계속 이렇게 견지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 등단해서 저희 군태선 선생님처럼 작사까지 되는 그 그렇죠. 가정 도우미를 이제 초대한 그 집에서는 자랑스럽겠어요. 네. 다음에는 뭐 시, 수필. 막 기대됩니다. 제가 막 이제 기대돼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렇죠. 다음에는 또 좋아하시는 생활 주변의 얘기 담아서 수필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권태순 씨. 노래 만들어진 거 저희도 다음에는 꼭 듣고 싶네요. 성시경입니다. 노래가 돼요.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김미령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진달래 꽃구경이란 글인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 진달래 꽃구경을 하러 산으로 가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진달래꽃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나서 할머니와 함께 꽃구경을 떠났습니다. 버스에 올라 얼마 안 되어 우리는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있는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산은 온통 연분홍 진달래로 예쁘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달래 꽃향기를 맡고 꽃나무 옆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나도 얼른 진달래 꽃잎에 코를 대고 꽃향기를 맡아보았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기분을 즐겁게 했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꽃향기를 맡고 붕붕 날아왔습니다. 할머니, 저것 봐요. 꿀벌이 진달래꽃을 찾아왔어요. 꽃향기가 좋아 찾아온 거야. 우리는 꽃나무 옆에서 사진도 찰칵찰칵 찍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방 청소를 말끔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는 부지런히 신체를 단련하여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 높은 산에도 오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연변 쪽에 가도 진달래꽃이 많지 않나요? 많습니다. 그 연변에도 이쯤 되면 진달래꽃 구경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또 흑룡강 지역에도 진달래가 굉장히 많이 피죠. 특별히 우리 지금 글 쓰는 이 친구 밀산에 있잖아요. 밀산 지역에도 진달래가 조선 쪽에는 굉장히 친숙한 꽃이라서 이때 되면 꽃 구경을 많이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그 주화가 진달래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진달래꽃이 참 많고 좋아하시는 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달래 이 꽃은 그냥 일반 꽃보다는 약간 정서적으로 저희한테 중요한 이제 꽃이죠. 그래서 그 동포들이 모임에도 진달래 모임. 맞아요. 진달래가 이제 중국 동포의 어떤 상징적인 모임이 됐거든요. 예. 저는 생각해 보니까 4월 한 중순쯤에 우리 이제 시댁이 부천 쪽이거든요. 근데 부천 쪽에 가면 원미산에 진달래가 정말 만발을 합니다. 아주 가까워서 동서들하고 같이 가서 나도 꽃이야 하면서 맞아요. 이쯤 되면 사진을 찍었던 정말 많은 그 미체 모멘트 동포들이 다 꽃사진을 올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꽃밭에서 뭐 뛰어노는 모습, 벚꽃, 뭐 진달래꽃, 철쭉, 뭐 유채꽃 그냥 매일마다 이제 사진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산에 가면서 꽃 구경 하다 보면 우리 미령이 학생처럼 신체 단련도 되고 마음도
꽃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일거양득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산속에서 꽃을 보는 거나 네. 이런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좋고 또 네. 어른들에게도 활력을 막 주잖아요. 어차피 꽃을 보면 우리가 많이 웃고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추억도 많이 쌓고 꽃 보는 것을 자주자주 하는 것이 꽃을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종종 이제 힐링하고 싶다 하면 꽃 구경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꽃보다는 초록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산을 찾으시면서 우리 신체 단련도 하시고 또 초록의 마음으로 물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철아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5분의 고려인이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네요. 어떤 분들이 훈장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수도 아스타나의 독립기념관에서 제34차 카자흐스탄 이민의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족화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50명의 수훈자 명단에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 5명 포함되는데요. 그 중에 신브로니슬라브 인민의회 의원 그리고 신유리 인민의회 부의장 등이 포함되었고 특히 이 중에서 신브로니슬라브는 엘 빌리기 훈장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훈장 동백장에 해당됩니다. 인민의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회의원 또 지방의회 의원, 각 민족 대표, 중앙부처 및 지방행정기관의 수장, 종교 및 정당 대표, 그리고 NGO, 외교단, 과학 및 문화계 인사, 그리고 이제 국내 및 외국 언론사 등 16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훈장을 또 수여하고 또 훈장을 받아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124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1995년 초대 대통령의 제안으로 인민의회라는 헌법기관을 창설해서 민족 간 화합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면서 국정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 현재 전체 인구는 2031만 6,155명으로서 고려인을 포함한 주요 9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려인은 현재 12만 명을 살짝 넘었고요. 카자흐스탄 내 전체 인구 중 한 0.6%에 불과하지만 거의 한 20% 정도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소수민족처럼 각 사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브스지 선정 상위 50대 부호 명단에 8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카자흐스탄 제1부자도 바로 고려인이고 그 주인공은 김베체슬라프 카스피은행 회장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5분이 제34차 카자흐스탄 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훈장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신브로니슬라브 인민회의 의원 또 신유리 인민의회 부의장 김상욱 친선대사 텐블라지슬라브 의원 또 석유리 의원 이렇게 5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분께도 모두 축하드리고 우리 김상욱 통신원, 김상욱 친선대사로 훈장을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주에 재활센터 신관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사할린주 전문 재활센터 신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최대 60명의 환자가 동시에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특수 군사작전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의 재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로 건립된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에는 중추 및 말초, 신경계 장애, 근골격계 질환, 신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전문 부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실도 설치되어 집중 치료가 가능합니다. 호흡, 삼킴, 식사 등 기본 기능을 재활하는 치료가 제공되고 있고요. 사할린주 재활센터의 이베타 자벨리나 원장은 그동안 사할린에는 2단계 재활을 위한 전용 입원돈이 없어 지역 병원의 소규모 재활실에서 치료를 진행되었으며 이제 60병상 규모의 전문 시설에서 24시간 맞춤형 재활이 가능해져 치료 연속성과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입원동에는 최신 재활 장비가 완비되어 있고 30명 이상의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연내 정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복한 모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시설에 상후조리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주에 전문 재활센터 신관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최대 60명의 환자가 동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수 군사작전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의 재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할린에는 2단계 재활을 위한 전용 입원동이 없어서 지역병원의 소규모 재활실에서 치료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24시간 맞춤형 재활이 가능해져서 치료의 연속성과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신 재활 장비가 완비돼 있고요. 30명 이상의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4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고 연내 전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행복한 모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예. 우리 딸내미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요. 머리 묶잖아요. 아빠가 묶어줄까? 아니, 내가 할 거예요. 근데 됐다. 요즘 그런 상투머리가 유행인가 봐. 유행이 아니라 아빠, 이 머리 보면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네 엄마 젊었을 때 모습이다. 아빠 뭐든 다 엄마 생각만 해. 야, 엄마가 말이야 젊었을 때 이 황소도 때려잡는 여자였어요. 이 손날로 그냥 뿔을 아주 그냥. 근데 그 머리를 왜 하는 거야? 요즘 이분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따라해보고 싶어요. 우리 딸이 역사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고 보기가 좋네. 아빠가. 아빠 이 노래 알아? 무슨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알지. 녹두밭에 앉지 마라. 뭐야 아빠도 이 노래 안 해? 아유 그럼 학교에서 배웠지. 아빠도 학교를 다녔구나. 아니 당연하지 이놈아. 요즘 우리도 이분에 대해 공부하고 있거든.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네. 우리 딸내미. 네. 아빠 내 한복 있어? 한복? 한복은 왜? 머리도 한 김에 한복까지 입고 이분처럼 해보려고. 응? 그분처럼? 아빠가 용돈을 안 올려주니까 나도 봉기를 일으킬 거야. 아이고 무셔라. 우리 딸내미 봉기 일으키기 전에 아빠는 탐관오리처럼 얼른 도망가야겠다. 야야야 머리. 아유 이게 아주 그냥 치어받아 놔갖고 손이 왜 이렇게 매워. 알았어 죽자. 네, 학교에서 이분에 대해 공부하더니 외모까지 이분처럼 하려고 하네요. 그러게요. 딸이 열의가 넘치네요. 네, 이분은 조선시대 말에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한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체구가 작아서 녹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녹두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동학이 뭐냐 하면 19세기 중엽에 탐관오리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저항해 수훈 최재우 선생이 세상과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민족 종교입니다. 이분은 동학의 몸을 담다가 동학의 고부 접주가 됐는데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부에서 농민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봉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동학 농민혁명은 구한 말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해서 일으킨 농민운동인데요. 이분은 동학 농민혁명을 이끈 분으로 별명이 녹두장군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전봉준, 2번 세종대왕, 3번 전현무.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최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새야 파랑새야. 네, 자 이분 하면은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자, 이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구전 민요입니다.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녹두가 바로 녹두 장군인 이분인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노래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민요를 또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동학 농민혁명과 녹두 장군인 이분을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동포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분들의 얘기를 부모님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또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자,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의 홍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함께 하셨는데 직접 방송 들으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전혀 저희들은 안 그랬는데요. 예. 아니, 이 라디오에서 들리는 제 목소리가 네. 제가 평소에 듣는 것하고 굉장히 낯설고요. 또 네. 사실 이 고려인 이야기를 좀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저희는 아주 기대를 갖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수님이 고려인에 관심을 갖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고려인 얘기에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예, 가장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눌 것은 고려인들의 성과 이름.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고려인들의 이름을 보면은 성은 대부분 한국 성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은 러시아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이 좀 접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김 알렉산드라, 김 네. 알렉산드르, 최 세르게이, 뭐 남 나탈리아 등등 굉장히 많은데 사실 성만 제외하고 나면 네. 이름만 들으면 이 고려인인가 러시아 그렇죠. 사람인가 구분이 안 되죠. 네. 근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러시아 이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 네. 저도 제 이름이 홍웅호잖아요. 네. 발음이 어려워서 네. 러시아식 이름을 좀 써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뭐 알렉산드르, 애칭으로 이제 사샤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권해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그냥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 이름 쓰기도 했지만 보통은 그냥 제 한국 이름을 썼었습니다. 네. 예, 그분들께는 또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고려인들이 왜 이렇게 러시아 이름을 가지셨을까요? 우리말 이름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역사가 아주 깊은데요. 네. 시간을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1884년에 당시 조선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게 되죠. 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데 네. 그 내용 안에 1884년 이전에 러시아에서 살던 우리 한인들 네. 이들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아주 좀 짧게 말씀드리면 1884년 이전에 러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은 러시아에 정착해서 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귀화를 해야만 했어요. 네. 또는 이제 5년 이상 러시아에 거주를 하게 되면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죠. 그런데 귀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조선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귀화를 하면은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있었죠. 네. 아주 중요하고도 매우 큰 혜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에서 연해주로 넘어간 사람들은 농민들이었죠. 네. 따라서 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때 한 가구당 15대시아찌나 우리 옛날에 썼던 표현으로 하면 약 4만 5천 평이 되고요. 네. 요즘으로 하면 15만 평방미터입니다. 15만 평방미터. 이 토지를 줘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인두세, 요즘식으로 하면 주민세죠. 네네. 그리고 20년간 토지세도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네. 엄청난 혜택이었죠. 그러네요. 예. 가뜩이나 시골에서 농지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셨던 분도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뭐 시민권 획득 이런 국적 취득 제도가 없었죠? 네, 없었죠. 네. 당시에는 이제 전쟁 러시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러시아의 종교가 이제 국가 종교가 있었는데요. 네. 정교였죠. 그래서 당시에 이 국적 취득 또는 영주권 취득의 이 규칙이 뭐였느냐 하면 네. 정교로 개종을 하고 그래서 네. 세례를 받고 예. 세례를 받으면 세례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명부에 이름을 적어요. 네. 이렇게 되면 그 세례 명부가 실제로는 이 전체 러시아의 신민들 즉
황제 신하들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게 이름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겠죠. 예, 그렇게 이제 이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네. 것이죠. 네. 당시 이제 성인들이 주로 세례명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경우에는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세르게이 네. 또는 블라지미르, 안드레이, 알렉산드르, 유리, 드미트리 뭐 등등등의 이런 뭐 개중에 미하일이라는 이름도 알고 있고요. 네. 또 여성들의 콘스탄틴. 경우에는 네. 콘스탄틴도 있죠. 네.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타치아나, 나탈리아, 이리나, 마리아, 스베틀라나. 네. 또 특이하게도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이 같은 게 있어요.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르. 남자는 예. 알렉산드르, 여자 네. 이름은 알렉산드라. 또 예브게니 같은 경우에도 네. 남자 이름은 예브게니, 여자 이름은 예브게니아. 자, 이런 이름들인데 요 이름들이 이제 성인에서 따오다 보니까 네. 부모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인이나 그렇죠. 아니면 그 아이가 태어난 날에 네. 성인의 그 날짜에 성인에 해당하는 사람. 네네네. 아니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뭐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까지 네. 그 이름일 경우 이 이름을 내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할 때 그렇죠. 그런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고려인 동포나 사할린 동포 분들을 만나보면은 이름이 같은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유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뭐 다 합쳐도 뭐 100여 명 정도 된다고 네. 할까요? 뭐 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남자 이름이나 여자 이름이나 사용하는 이름은 네.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일한 이름,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특이하게도 러시아는 부칭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러시아에서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여권이나 신분증에는 이름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예, 여권이나 신분증에는 이제 우리는 보통 성과 이름 딱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에서는 여권의 표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름, 부칭, 그리고 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장 익숙한 이름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푸틴. 성이 푸틴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블라디미르 푸틴 또는 블라지미르 푸틴. 제가 발음을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네. 러시아에 가깝게 하나는 한국어 국어 외래어 표준법에 맞게 이제 표기를 두 가지로 해봤는데 이 푸틴의 풀네임은 뭐냐면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로비치 푸틴 이렇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부칭, 네. 성 이렇게 되네요. 예, 부칭은 아버지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름이 상당히 길어서.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붙여서 부르지 않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고려인 1세를 봐도 러시아식 이름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러시아식 이름을 사용하는 부분은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들, 즉 러시아 혁명 이전인 1917년 이전에 러시아에 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네. 그 자식들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자식들에게 세례명을 그렇게 부모님이 지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1세들도 그렇고 또는 그 이후 세대들도 러시아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좀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이 러시아 이름을 갖게 된 계기로 주로 어떤 성과 이름을 쓰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수의 노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